자, 이번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71페이지에 있는 소득 탄력성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가격 탄력성하고는 또 변수가 달라지죠. 뭐가 변할 때겠어요?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역시나 소득이 바뀔 때 얘기겠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 정리를 할 건데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 즉 뭐가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이것을 소득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니까 식도 어차피 탄력성 구할 때 위에 수요량 변화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고, 자, 아랫도리에만 이제 소득 변화율로만 고쳐주시면 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재화를 앞서서 정상재라고 배웠어요. 정상재.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열등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 변화에 따라서 정상재와 열등재를 구별해서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파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라면 소득 탄력성이 양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양수가 나오면 정상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나누면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소득 탄력성이 이렇게 음수가 나왔을 때를 열등재라고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 변화율이 제로가 되는 재화를 중간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1페이지의 중간 즈음의 표를 보시면 거기에 재화별로 정, 열, 중이 나눠져 있고, 정상재 같은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다. 그리고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음수다. 그리고 중간재는 소득 탄력성이 0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재화별로 양수, 음수, 0이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회색 박스 보시면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가 8% 증가했죠. 증가니까 정상재라고 하는 게 맞고요. 증가니까 10분의 8에서 양수로 0.8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가 5%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재화는 열등재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5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0.5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2페이지 갑니다. 72페이지 가시면 9번에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요. 교차 탄력성도 소득 탄력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형태가. 다만 그 원인이 달라지는데, 교차 탄력성은 재화를 두 개 놓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재화를 두 개. 그래서 한 놈의 가격, X라는 놈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인 Y라는 놈의 수요 변화를 측정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다. 한 놈의 가격이 변할 때, X 가격이 변할 때 X를 측정하면 가격 탄력성인데, 이렇게 재화를 두 개 찢어서 놓고 얘기했을 때를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식을 자체를 구해보면 X의 가격 변화가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X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해, 그리고 수요 변화 위에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의 수요량 변화율. 자, 요 자체를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X의 가격이 플러스 됐을 때 얘도 똑같아. Y의 수요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X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 쪽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면 얘는 이제 대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을 구하면 양수가 나오는 거고, X의 가격이 플러스가 됐는데 Y 수요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죠. 위아래, 부호 다르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들어갔을 때를 둘의 관계를 보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도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양수가 나오면 대체재, 음수가 나오면 보완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에 회색 박스 보시면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례가 나옵니다. 두 재화가 있죠.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플러스가 됩니다.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수요가 7% 플러스가 됩니다. 즉 아파트가 비싸지니까 오피스텔로 옮겨 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둘의 관계를 대체재라고 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은 10분의 7로 0.7 양수 처리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가격이 10% 플러스 되자 빌라의 임대수요가 이번에 5% 마이너스로 빠진단 말이에요. 가수 반대. 이 보완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임대료가 올랐을 때 뒤에 수요가 감소되면 가수가 반대인 보완제인데 교차 탄력성도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5 하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0.5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이제 탄력성, 이 후반부 부분에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 얘기인데, 이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된 거거든요. 가령 봅시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한다고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죠.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조금 오를까요? 많이 오를까요? 그건 내가 모르지 아직.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이 조금 오르느냐 많이 오르냐는 정도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뭐에 따라 틀려지냐면 공급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공급이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이라고 합시다.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게다가 공급까지 잘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럼 비탄력이면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더 가격이 크게 오른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도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탄력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공급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차값이 오르겠죠. 근데 자동차가 동시에 굉장히 많이 풀려요, 시장에. 그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겠죠. 지금 얘기하자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뒷받침이 이렇게 돼주면 가격은 좀 덜 오르겠다. 더 적게 오른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변화폭이 크냐 아니면 작냐 이걸 판정을 하는 게 이 파트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데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완전 탄력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지금부터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하나는 완전 비탄력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처럼 이름에 뭐 들어갈 때? 이름에 완전히 들어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73페이지 10-1번이고요. 맨 밑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는 74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두 번째는 그냥 비탄력이고 그냥 탄력일 때. 그래서 얘를 2번 케이스 그리고 완전 들어가는 거를 1번 케이스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대충 구조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완전 들어갈 때요. 완전 들어갈 때는 불변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일 때도 그렇고 완전 탄력일 때도 그렇고 뭔가 불변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가격과 양을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지문에 완전 비탄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양이 무조건 불변이에요. 그래서 가격만 판정하시면 돼요. 가격은 주어진 조건으로 판정하시고 양은 이렇게 불변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탄력이면 뭐가 불변이죠? 완전 탄력이면은 이번에는 가격짜리 불변을 넣으시면 되고 양만 판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불변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73페이지에 아래쪽 맨 밑에 핵심 정리 박스 좀 보실까요? 맨 밑에 1번 지문 갑니다. 수요가 어떨 때요? 완전 비탄력이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인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뭐는 불변? 그러니까 양자리는 불변을 쓰시고 공급이 증가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공급 증가로 이 가격 판정을 하시면 돼요. 가격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판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공급이 이번엔 완전 탄력이죠.
이렇게 완전 탄력이 나오면 가격 뭐다? 불변이고 양만 판정하시면 돼. 뒤에 수요 증가 있으니까 잘라서 양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는 불변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하나만 판정하는 그런 문제다. 자, 74페이지 아래쪽에 근데 그냥 비탄력이나 그냥 탄력 얘를 판정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기본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을 잘 익혀놓기 바랍니다. 비탄력과 탄력인데 비탄력이란 말은 원체 가격 변화와 양 변화를 비교했을 때 양이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이에요. 바꿔 말하면 가격이 많이 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격 변화와 얘도 양 변화를 비교했을 때 탄력이라는 말은 뭐가 많이 변한다? 그렇죠. 양이 많이 변할 때를 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은 덜 변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법칙을 비가 더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탄력이면은 양이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양이 더 변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가격은 덜 변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더의 법칙. 그리고 양은 언제 많이 변한다? 탄력일 때 더 변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74페이지 아래쪽 예제 표에 보시면 표에서 두 가지 케이스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경우에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이란 말 나올 수 있고요. 시험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탄력이란 말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가격과 양을 판정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에. 그래서 가격과 양 판정하는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얘로 판정을 하세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요거 보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대로 뛰어다가 양도 증가. 그럼 일단 판정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비탄력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비탄력 보고 가격 자리에 더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더가 성립하죠.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상승한다가 정답이고. 그럼 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덜 오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은 덜 증가가 정답. 반면에 두 번째, 공급 증가가 수요 탄력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판정을 하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거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탄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번엔 어디가 더? 양이 더 오르고 가격은 덜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디에 더가 들어가고 어디에 덜이 들어가는지를 확실히 따져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7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75페이지에 있는 11번 공급 탄력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급 탄력성은 사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하시면 거의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책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75페이지 11번 가격이 변할 때 이제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얼만큼의 양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산정 공식이 나오는데요.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급의 탄력성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아래쪽 1번 된 거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공급 탄력성 따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장을 읽어보고 공급이 쉬울 것 같으면 탄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것 같으면 비탄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쉬우면 탄력, 어려우면 비탄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 단기 공급은 어렵죠. 그래서 단기 비탄력, 장기에나 가능하다 장기 탄력, 단비장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번에 1번 동그라미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이고 장기에는 탄력이다. 즉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2번 측정하는 단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측정 단위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단기 측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엔 비탄력, 그리고 단위 시간이 길수록 탄력이 된다.
3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답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건 금방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공급이 탄력화되죠.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이 길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니까 공급이 어려워서 비탄력. 넘기시고. 4번에 용도 변경이 쉬우면 당연히 탄력, 용도 변경이 어려우면 비탄력이 된다. 5번에 공급을 늘리는데 공급을 늘리니까 재료값이 올라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량을 늘릴 때 재료값이 오르면 공급이 어렵겠죠. 비탄력이 됩니다. 반면에 생산량을 늘릴 때 재료값이 떨어지는 비용 체감 산업이면 공급 늘리기가 쉽죠. 그래서 탄력이 됩니다. 6번에 신규 공급은 중고 공급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죠. 신규가 비탄력, 중고가 탄력. 7번에 규제가 심해지면 공급이 어려워진다.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요 공급 관련돼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77페이지부터는 그 다음 절, 이 경제론의 마지막이 경기변동 파트죠. 경기변동에서 한 문제가 곧잘 나오는데요. 78페이지나 79페이지 같은 내용들 주로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 경기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경기변동 의미 아시면은 이해가 어렵지 않죠. 일반 경기처럼 경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지속적인 추세를 갖는 거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경기변동이다. 자, 그랬을 때 2번에 그 말 아셔야 돼요. 협의의 경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좁은 의미에서 경기라고 하는 건 주거용 건축 경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뭐 상업, 공업, 농업, 특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다양한 양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림 살짝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경기 변동의 커브, 뭐 그림은 낯설진 않으실 텐데 국면에 이름을 붙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름 붙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브 갖는 게 이런 모양이죠, 지금.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의 기본 커브고요. 탑점을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저점, 탑점이 정점이 되죠. 중간에 배를 가르고 있는 선이 있는데요. 이게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장기 추세선이라고 불러요. 정점과 저점의 평균. 그랬을 때 경기 변동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오름 추세 2개, 내림 추세 2개인데 이 오름 추세에 있는 첫 번째 단계, 즉 저점을 찍고 바로 올라오는 국면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이 국면은 암기가 돼야 돼요. 회복. 그리고 회복에서 평균 치고 올라가는 걸 상향이라고 부릅니다. 상향을 소위 호황이라고 하고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걸 후퇴. 그리고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걸 하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구성이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얘를 반을 기점으로 봐서 회복과 상향의 2개의 오름 추세, 얘를 합쳐서 확장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후퇴와 하향의 2개의 내림 추세를 합쳐서 얘를 수축 또는 위축이라고 합니다. 확장, 팽창, 수축, 위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정점을 찍고 다시 정점으로 순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사이클, 주기라고 부르고 이 정과 저의 높이 차이를 진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4개 국면이죠.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 그리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경기 변동은 이거 외에도 안정 국면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총 5가지 정도가 있다가 1번에 3번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그림 보시면서 정리를 해 보시고요. 경기의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78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이 있죠. 깨알같이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측정 지표 1에 대한 얘기만 좀 할게요. 이 1을 보시면 특이한 게 선행, 동행, 후행으로 나왔죠. 이 선행 지표라고 하는 건 미래 예측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알면 미래 경기가 보인다 이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허가량 같은 게 있죠. 허가량을 알면 나중에 공급량 예측이 가능하니까, 또는 재료에 대한 수요, 즉 자재 수요 같은 동향을 파악하면 장래 예측이 되죠. 두 번째 동행지표라고 하는 건 현재를 확인하는 지표인데 현재 시점에서 삽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착공.
그래서 이 착공이 많으면 현재 건설 경기 같은 게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후행 지표는 과거 변동을 확인하는 지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공이 됐다고 해봐요. 만채가. 집이 만채가 완공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착공해서 만든 건 아니죠. 과거에 착공이 됐으니까 공사가 돼서 완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착공량을 보면 과거 경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78페이지에 있는 아래쪽 3번부터입니다. 별표죠. 경기 변동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옵니다. 시험에. 자, 첫 번째 요인이 순환 요인이죠. 순환 요인은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을 타는 요인을 순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 변동은 하향, 회복, 상향, 후퇴를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 순환 요인 외에도 특이한 게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순환 요인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말로 나오죠. 땡땡 기나 땡땡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를 들면 경기가 1분기를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순환 변동이에요. 2분기를 지나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순환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추세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장기. 그래서 30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개발 주기 같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궤를 같이 하는 이러한 변동 요인들을 추세 또는 장기 요인이라고 하죠. 사실 주인공은 밑에 2개거든요. 계절과 불규칙. 계절 요인이라고 하는 건 그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주기적 변동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땐 매년 3월, 매년 7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절 변동이고 아니면 뭐 봄, 가을, 겨울 나옵니다. 지문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불규칙 요인은 정책, 규제, 대책 등과 같이 정부 요인이 나옵니다. LTV 규제, DTI 규제, 대출 규제, 226 부동산 대책 이런 말 있죠. 자, 정부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경기가 바뀐다. 그럼 무조건 정답을 불규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찍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79페이지 회색 박스 보시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번에 경기 변동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1번, 경기는 무조건 길고 크다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도 가로로 길고 진폭도 위아래로 크다. 길고 크다. 덩치가 크다는 뜻이고요. 이 주기와 진폭 표현에 있어서 1, 2번처럼 할 수 있죠. 밑에 1번에 1번. 진폭이 크다는 건 일반 경기보다 저점이 깊게 떨어지고 정점은 높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폭이죠. 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차이가 크다. 이게 진폭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타성도 길어요. 예, 무조건 길고 크다고 그랬죠. 타성이라고 하는 건 일반 경기에 비해 뒤지는 시간차. 느리기 때문에 타성이 길다. 공급의 장기성 때문이다.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부동산 경기는 3불, 불규칙, 불명확, 불분명하다. 뭐 일정하다, 규칙적이다, 명확하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 3불. 4번에 경기가 생기는 양삭은 조그맣게 생겨서 크게 퍼진다. 그래서 국지적, 부분적으로 생겨서 전국 광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쬐끄만 애가 커지는 형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5번에 지역별, 유형별로 경기가 다르게 나타나죠. 5번의 키워드는 다르다요. 다르다. 다르고 다르게 나타난다. 자, 6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다양하다가 포인트. 이번엔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좀 역행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후순환이요. 후순환. 역행이 아니라 6번의 2번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느리다. 그리고 부문별로 나눠서 주상공을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상업, 공업이 뜨는 거예요. 제조나 비즈니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상공은 일반 경기랑 병행을 하고 상공 쪽으로 투자가 많아지면 주거용 쪽으로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은 일반 경기랑 역행한다. 역행하면 주거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자, 7번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왔다가 한 방에 훅 간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회복이 느리고 느리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후퇴할 때는 확 떨어지니까 좌우 비대칭 구조. 그래서 얘를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표현을 하죠.
79페이지, 80페이지 얘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책에 있는 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81페이지에 5번.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이 나오는데, 이 국면별 특징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국면을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배를 빵 갈라서 왼쪽을 무슨 국면? 확장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처지는 수축 국면이라고 했는데,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차이 크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얘기 몇 개 해볼게요. 왼쪽 확장 국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죠. 가격도 비싸지고 공실은 줄어들고 건축 허가량은 늘어나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게 경기가 살아날 때의 특징이죠. 후퇴나 하향을 하게 되면 경기가 죽어요. 수요 줄고 공실은 늘고 허가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게 바로 후퇴와 하향의 특징이죠. 뭐 이런 것들 외에요. 크게 두 가지를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기존 사례가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우위에 서는가를 물어봐요. 자, 아래쪽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회복이나 상향은 보시다시피 수요가 오름 추세죠. 그럼 이 시장은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패권은 누가 지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누구? 그렇죠.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 우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도자 우위가 최고가 되는 게 상향 국면이에요. 호황이면은 공급자가 가지고 놀아요. 가격 결정하면서. 반면에 후퇴나 하향으로 들어오면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수요자가 귀해지죠. 그래서 수축 쪽은 다 매수자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 국면 매도자 우위, 상향도 매도자 우위, 허나 후퇴가 들어오면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 그리고 하향이면 완전 매수자 우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사례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가격이 새로운 거래할 때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하는 얘기예요. 확장 국면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시점보다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확장 국면은 기존 가격이 바닥에 찍혀. 그래서 얘를 무슨 선? 하한선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나 상향에서는 기존에 거래된 것보다는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수축 국면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찍고 떨어지잖아요, 얘가. 그럼 찍히는 요 지점이 바로 상한선이 되죠. 그래서 후퇴 시장이나 하향 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가격이 다 이렇게 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만 잘 인지하시면 나머지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서 다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넘기셔서 3번의 안정국면 좀 보시죠. 안정국면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만 있는 경기변동 국면이에요. 고유의 시장으로서 주로 소규모 점포들, 목조인데 지속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됨으로써 이 경기의 사이클을 타지 않는 늘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정국면의 특징은 3번에 보시면 안정국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게 아니라 찍고 쭉 가니까 기존 경기변동 국면과는 완전히 별도의 국면이다 중요하고요. 4번에 안정시장은 경기변동을 좀 덜 받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기존의 사례 가격은 안정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 예전 가격이 2억이었으면 안정국면이라면 그냥 2억 수준에서 다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83번에 3페이지에 경기변동의 마지막 파트, 자, 에치켈 모형입니다. 에치켈의 이름이 뭐예요? 거미집 모형이죠. 이 거미집 모형은 에치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밑줄 바로 쳐놓으시면 공급 시차를 고려한 모델이죠.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둘의 균형을 잡는 게 목표인데 수요라고 하는 건 실시간으로 변해요. 가령 예를 들면 비싸다. 그럼 안 사죠. 예, 수요는 실시간이에요. 근데 공급 봅시다.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럼 얼른 팔아먹어야지. 근데 내가 물건이 없어. 그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려면 시간이 어때? 오래 걸린다. 이게 바로 공급의 시차. 공급은 장기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공급을 바로 할 수 없죠.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먼저 일어나고 공사가 된 다음에 물량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시간적으로 이 아다리를 맞추기가,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치켈 모양입니다.
정태가 아니라 동태예요. 움직임의 과정의 궤적을 그리는 모델이요. 자, 전제 조건 보시면 1번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그러나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 가격이 변하면 먼저 착공이 있고 그리고 공급은 나중에 풀린다. 그렇죠? 조금 더 정확히 2번에서 말하자면 두 번째 줄에 현재 수요는 현재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실제로 현재 공급되는 물량은 과거 착공이 된 거니까 과거 가격이 결정하는 거고 미래에 공급될 물량은 지금 착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현재 가격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공급량이라는 게 있으면 가격은 한 텀 백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습 한 번 더. 현재 공급은 과거 가격이 결정한다. 그리고 미래 공급은 현재 가격이 결정을 한다. 이런 전제가 있죠. 3번에 그리고 공급자는 항상 현재 임대료면 반응을 해서 현재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착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미래 예측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읽어보면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제 잽싸게 착공이 들어가죠. 근데 바로 물량이 풀리진 않는 거죠.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착공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미래가 되면 또 이 물량이 어떻게? 한 번에 풀리고 한 번에 풀리면 또 초과 공급이 나. 그럼 초과 공급이 나면 착공을 안 해. 그럼 나중에 또 초과 수요가 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보여주는 게 거미줄 모형인데, 자, 84페이지. 그럼 결국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응? 잡는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모형이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가 발산, 두 번째가 수렴, 세 번째가 순환. 발산형, 수렴형, 순환형. 그랬을 때 언제 발산하고 언제 수렴하는가의 문제. 이것은 다 탄력성이 결정을 한다. 수요 공급의 탄력성, 즉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발산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공급 있는 상태에서 균형 잡지 못하고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 반복하면서 밖으로 뻗쳐나가는 게 발산이에요. 균형 못 잡는다. 이 궤적을 그리니까 이게 거미줄 모양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수렴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결국에는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만난다. 중간에서. 이게 수렴. 균형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환형은 뭐냐면 수요 공급이 정확히 X자 기울기, 서로 완전히 기울기가 똑같으면 초과 공급과 수요를 반복하면서 돈다는 얘기예요. 이 형태를 결정하는 건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굉장히 폭이 변화무쌍하잖아요. 공급이 탄력이면은 공급의 변화폭이 너무 커서 발산해요. 균형을 못 잡고. 그리고 수렴은 언제냐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일 때. 공급 변화폭이 크지 않으니까 결국 수요랑 나중에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균형에서. 그리고 순환은 두 개의 탄력성이 같을 때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포인트로 공부를 하실 건 공탄이면 발산이다. 공탄 발산. 그리고 두 번째는 공비면 수렴이다. 그래서 공비 수렴, 공탄 발산. 이 법칙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얘는 상대적 탄력성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산을 잡아둘 줄 알아야 돼요. 발산형이 나오려면 무조건 기억하세요. 공급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탄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클 때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공급이 탄력이 되려면 공급 곡선이 드러누워 있어야 돼. 기울기가 0도에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공급 곡선 기울기는 거꾸로 작을 때 발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 반면에 수렴형이 되려면 공급이 언제? 비탄력일 때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이면 수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이번에 어떨 때? 공급 탄력성이 작을 때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 돼야 되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떨 때? 클 때. 이게 이제 수렴형이 되는 거고 우리 순환형은 탄력성이든
기울기의 절대값이든 다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84페이지에 제가 표 안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공탄 발산, 공비 수렴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경제론을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강에서 86페이지에 있는 시장론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